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이익금 내용 중에서 자산의 마지막 내용이지요. 바로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무형자산하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요. 먼저 무형자산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형자산 안에 어떤 종류가 있나 그 내용 보여드릴 겁니다. 자산이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이 돼 있고요. 다시 비유동 안에도 투자와 그리고 유형과 그리고 기타 비유동이 있는 거죠. 위에서 말한 비유동 중에서도 그냥 기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내용이 3, 4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6회 정도 시험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문제쯤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무형자산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지금 공부할 때 이제 이게 무형자산이구나 라는 종류의 구별만 할 줄 알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럼 진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쪽에 회계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첫 번째 개정 과목으로 자산의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의 첫 번째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쭉 공부를 진행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자산의 마지막 내용인 바로 무형의 자산과 기타 비유동 공부할 차례가 된 겁니다. 나머지 유동과 비유동과 자본적인 공부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금방 이제 재무상태표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형자산의 요건 개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은 무형, 없을 무의 형태형이니까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형태가 없는 자산이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갤럭시폰 관련된 휴대폰의 특허권이에요. 휴대폰을 여러분 만들려면 하다못해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그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통신을 하게 하는 각종 기술들 수많은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애플 쪽에 아이폰이 쓰는 방식을 이 갤럭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화가 돼야 되고 휴대폰이 구동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특정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특허를 내야 되는데 특허를 내면 이 특허를 내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요. 각종 특허료 등 여러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 얘를 몽땅 다 단기 비용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특허를 갖게 되면 지금 당장 이걸 이용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미래에 돈을 벌기 때문에 얘를 당장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얘를 일단 자산화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얘를 상각을 통해서 비용 잡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허권은 당장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허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무형자산 되는 거죠. 이렇게 무형자산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별 가능해야 돼요. 즉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이 딱 눈에 식별 가능해서 특허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특허권은요 특허청에다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 특허청에서 이런 기술이 인정되겠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 같은 것들이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에서 이런 식으로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 한편 이걸 통해서 미래 경제 효익이 존재해야 돼요. 자, 갤럭시의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특허를 갖게 되면 언젠가 이 특허를 이용해서 뭘 만들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겠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이 발생하겠죠. 결국은 이 특허를 이용해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효익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특허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특허가 의미가 없는 특허다, 휴대폰 매출에 기여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효익이 안 생기겠죠? 그럼 바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발생한 비용은 맞지만 이거로 인한 매출은 미래에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화를 했다가 무형자산 상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비용 처리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형체가 없지만 자산 잡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무형자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가? 무형자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산권이에요. 자, 느낌상 산업이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재산권이 생기나 봐요. 자, 산업재산권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특허권이에요. 자, 여러분, 좀 전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특허권은 발명과 관계된 거예요. 세상에 없던 기술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디슨의 전기의 발명 아닙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구를 만들죠. 그걸로 이제 빛을 밝히죠. 없던 기술이에요. 그럼 여러분, 특허청에서 특허를 부여해서 이 권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한테 향후에 효익을 줄 거기 때문에 이걸 특허권이라는 산업자산권을 잡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상표권이죠. 여러분, 요거는 상표의 이용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상표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키야.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죠, 나이키. 이거 엄청 가치 있는 그런 상표권이에요. 그 애플의 사과 이렇게 파먹은 듯한 그림 있죠. 그거 엄청 비싼 권리입니다. 자, 이거를 딱 로고를 딱 집어넣어야 물건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표권은 엄청 비싼 가격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또 하나가 그럼 바로 실용 신안권인데요. 조금 이게 내용이 좀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 보이죠. 바로 실용이죠. 얘는 뭐냐면요, 발명 정도의 완전히 새로운 특허는 아닌데요. 자, 이미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놨어요. 근데 어떤 물품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명을 누가 했는데 요거를 조금 구조를 바꾸고 개선하니까 훨씬 더 다른 기능이 나오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특허청에다가 내가 발명한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바꿔봤더니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 됐어 라고 이렇게 실용 신안권을 등록을 하면 이 변경에 대한 권리를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허권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이 실용 신안권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 발명을 하거나 이 구조를 개선한 실용 신안권이 생기거나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것들의 로고, 이런 상표의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특허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은 뭐의 한 종류다? 산업 재산권의 한 종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두 번째가 컴퓨터 프로그램, 일체의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아래 한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면 그냥 돈만 내면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상을 사면 비품으로 처리하고 토지나 건물을 사면 토지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컴퓨터에 보이는 건 컴퓨터가 보이는 거지 프로그램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얘를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의 한 종류로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바로 개발비예요. 개발비. 한번 내용을 볼까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비용인데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춘 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빗자가 붙어 있어. 빗자가. 비용 같아. 여러분, 근데 얘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GV70이라는 차량이 있어요. GV80. 이게 이제 제네시스에서 새로 나온 SUV 차량이에요. 근데 이게 나름 가격이 비쌉니다. 요거가 이제 현대차 건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차량 브랜드죠. 이 GV80이 지금 시판돼서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통상 뭐 괜찮은 차 하나 개발하는데 한 5천억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5천억. 5억 원의 비용도 들고요. 시간도 한 5년쯤 걸려요. 질문 드려볼게요. 차 시제품 만들어서 부셔보기도 하고요.
통상 차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한 20대쯤 부셔본다고 하더라고요. 내구성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예, 차량 문도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엔진도 개발해야 되고,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연구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 하나 개발할 때 인건비도 들 거고요, 재료비도 들 거고요, 그 연구소 건물에 대한 각종 비용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은 지금 발생해. 5년 동안 무려 5천억이나 발생했어. 이걸 지금 비용 처리할까요? 여러분, 얘를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단기 비용 처리해버리면은요, 아직 차는 만들지도 못했는데, 판매되려면 멀었는데, 지금 엄청 비용이 발생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얘를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미 개발의 비용은 다 돈 쓰고 없어졌잖아요. 개발에 눈에 안 보이지만,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얘를 무형자산화 시켰다가, 나중에 얘를 차량 개발이 끝난 다음에 향후에 차가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판매되고 있거든요. 시작했거든요. 한 1년 전쯤부터. 나중에 얘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하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공부했지만 무형자산 요건이 뭐였습니까? 일단 요 기술, 요거 만드는 개발, 요 내용이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금액이 확정, 여기서 뽑을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GV80이라는 차량은 현대차가 개발한 거라 현대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미래 경제 효익이 예상돼야죠. 여러분, 요거 개발한 거로도 나중에 GV80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때 돈 들어오겠죠? 자, 요래서 요건이 되면 얘를 자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뭐가 되는 거냐? 바로 개발할 때 들어간 각종 개발비들을 자산화시킨다? 바로 요게 자산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빗자가 들어가 있다고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빗자가 있어도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자산이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은 특정 기업을 인수할 때 장부사 금액보다 더 지급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김기사라는 앱이에요. 김기사 앱.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앱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팀 앱을 주로 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팀 앱을 쓰고 어떤 분들은 김기사 앱을 썼었어요. 근데 이 김기사 앱이 카카오에 매각이 돼요. 카카오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택시 부르는 카카오 앱을 딱 켜서 딱 누르면 택시가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 올 때 이렇게 앱이 차 오는 걸 쭉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죠. 이게 바로 김기사 앱을 카카오 거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김기사 앱이라는 거는 6명의 유명한 이제 젊은 개발업 그 기술자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이 앱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얘를 만약에 50억이라 가정할게요. 장부가액이. 이 회사 김기사 앱은 장부상 5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카카오가 얘를 인수할 때는 100억에 인수했다 가정을 할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카카오는 김기사 앱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뽑아보면 50억짜리 회사인데 왜 100억을 줬을까요? 왜 더 줬을까? 장부보다 더 비싸게 지급했을까? 왜냐하면 이 카카오는 앱을 내가 처음부터 새로 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게 낫다고 보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더 줬죠? 이게 뭐냐? 내가 이 회사 인수해서 나중에 영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김기사 앱은 장부보다 더 비싸니 차이가 50억 아닙니까? 장부보다 50억쯤 더 많은 영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전문용어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얘도 자산의 한 종류이고요,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 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광업권이에요. 여러분, 이제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일부 철광석을 채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채굴에 관한 권리예요. 강원도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 안에 철광석이 묻혀 있는 거예요. 초음파로 탐지 다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이제 철광을 캐야 되니까 산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땅 산 밑에 있는 철광석을 캐내겠다. 돈 주겠다. 산을 달라는 거 아니다. 그 철광석만 캐갈게. 라고 돈을 주고 이 권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 돈을 주고 철광석을 캐야 되니까 돈 줄 때 광어권이라는 자산을 잡고 그리고 돈이 나가는 거죠. 내가 철광을 캘 권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형자산화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어업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해안 같은 데 여러분 가면 이렇게 바다 위에 무슨 뭐가 막 떠 있어서 뭐 김도 키우고 뭘 양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요. 일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키울 권리, 고기를 잡을 권리를 가져서 얘는 뭐냐면 해수면에 사용 권리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육지 이 땅들은 다 주인이 따로 있지만 바다는 누구 거예요? 바다. 가서 여러분 이렇게 금 긋고 내 바다야. 그럼 내 겁니까? 바다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 소유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협을 통해서 그 바다를 관리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섹터는 누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고 주로 이제 거기 현지에 계시는 그 주민들, 어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권리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어업권이에요. 자, 또 하나가 바로 라이선스인데요. 여러분 이 라이선스는 자, 바로 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거예요. 바로 산업재산권의 이용 권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특정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허는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자, 내가 그 특허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을 주고 특허를 빌려 쓰는 거죠. 내가 이 상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빌려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류나 우산 같은 거에 보면 프랑스 파리 쪽에 있는 회사들의 상표들하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회사가 삐에르 가르댕이다. 이 삐에르 가르댕이 우리나라 와서 옷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업자가 삐에르 가르댕한테 이 상표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와요. 이게 바로 상표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용신안권이나 상표권이나 특허권, 다른 말로 뭡니까? 산업재산권을 돈 주고 빌려와서 쓰는 권리를 라이선스라고 불러요. 또 한편 프랜차이즈, 여러분 얘는 가맹점과 관련된 건데요. 바로 대표적인 게 치킨집들 되게 많죠. 내가 뭐 치킨집을 한다? 그럼 내가 가맹점으로서 가입을 하고 돈을 냅니다? 그럼 내가 가맹점주로서의 각종 권리가 있어요. 돈을 내야 생기는 거거든요. 이 권리도 무형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킨집을 차렸어? 회사를 차렸어요? 가맹점 본점에다가 돈을 냈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고 여기다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프랜차이즈라는 자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자산을 잡는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가맹점이 본점에다가 돈을 낸 권리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얘를 눈에 안 보이지만 자산화시키는 게 바로 뭐다?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단에게 2급 차원에서는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알 거 없고요. 다시 볼게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같은 것들을 산업자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들이 다 무형자산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광어권, 어원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이 용어들이 몽땅 다 자, 자산이다. 형태가 없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충분히 전산에게 입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한 내용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나왔던 객관식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되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대요. 그리고 물리 형태가 없다. 형체가 없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무형자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래의 경제효익이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바로 무형자산이라 그랬는데 이 중에 뭐가 무형자산이에요? 실용신안권, 자, 선수금, 기계장치,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말을 재고고요. 기계는 기계고요. 선수금은 미리 준 돈, 미리 받은 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선수금은 여러분 유동부채고요. 실용신안권이 아까 뭐였습니까? 자, 특허 정도의 수준의 발명은 아니지만 그 기술을 좀 개량해서 구조를 바꾼거나 해서 좀 새로운 그 성능을 내게 되면 그런 성능은 내가 따로 권리를 갖는 거죠. 특허청에 등록해서. 그걸 실용신안권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무형자산의 하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산회계 2급은 내가 이 항목이, 이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충분한 정도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무형자산이 잡히는 거는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잡아놓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개발비를 썼어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미 지출된 비용들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자산은 추후에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허권 같은 것들이 20년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 법상. 그래서 20년 이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각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연수합계법, 정액법, 정률법, 뭐 이중체감법 등등등이 있는데, 자, 이 특허 뭐 이런 등등의 무형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통상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잔존가치 없는 거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유형자산들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잡고요. 오른쪽에다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잡잖아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은 아예 이렇게 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를 잡고요. 아예 곧장 여기다가 개발비면 개발비 얼마. 만약 개발비가 아니고 이게 영업권이면 영업권을 바로 떨어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특허권을 떨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다가 무형자산을 곧장 차감하는, 자,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은 끝내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기타 비유동자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타 비유동자산은요, 딱 두 가지. 그 중에 특히 요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보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이에요. 자, 여러분 임차보증금은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차예요, 차. 여러분 차는요, 빌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입금이 빌려오는 돈이에요, 빌려주는 돈이에요. 요거 용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차는요,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들을 빌려오면서 보증금으로 맡긴 돈이에요.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세입자가 맡기는 전세보증금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임차보증금은 내가 빌리면서 낸 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장기미수금은 회사 본연의 상거래,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매출하는 것 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이에요. 회계기간 말에 1년 이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거죠. 1년 이후에. 장기니까. 기타 비유동이니까. 그래서 차량 운반거를 매각을 하면서 받지 못한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수금이죠. 미수금? 못 받은 돈. 외상으로 판매하고 제품을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옴. 이게 아닌 거야.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미수금 처리를 하는데, 혹시 12월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받으면 그냥 미수금이에요. 유동자산에. 근데 1년 이후에 못 받는 거다? 장기성이니까 기타 비유동을 잡는 건데, 이건 거의 출자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는 겁니까? 임차보증금이 뭔지만 알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거 가지고 관련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지급할 때 분개할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죠. 딱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이거는 빌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요, 빌려오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가 건물주예요, 세입자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세입자란 말이에요. 자,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여기 써있네요. 임차인용이라고. 임차인용.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표시가 뭐 분당에 뭐 있는 상가인 거고요. 내용을 보니까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세입자니까 여러분 내가 전세보증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얼마를 주냐? 자, 보증금으로 3억을 주는 거고요. 계약금으로 3천을 주는 거죠. 지금 계약 맺으면서
통상적으로 그 계약금은 10%예요. 3억에 10% 지금 3천만 원 주고 나중에 2억 7천 나머지 주기로 한 여러분 요런 계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죠. 이때 무슨 계정과목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대변에다가 현금이나 보통 예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무슨 권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빌리면서 주는 보증금이다.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임차 보증금은 내가 전세 보증금을 주고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얘는 통상 2년 뒤에 돌려받기 때문에 장기성이다 보니까 얘는 비유동 자산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대표적인 바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바로 임차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짓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건물 줄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 돌려줄 때 이야기가 임대 보증금인 거고요. 여러분 임차 권리금은 참고할 게 있는데요. 임차 권리금은요. 권리금이잖아요. 여러분 권리금은 내가 가게 같은 거 인수할 때 가게 전 파는 사람한테 더 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임차 권리금은요. 대표적인 이게 무형자산의 한 종류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랑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봤죠. 바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바로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식별을 가능해야 되고요. 나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 어떤 종류가 있는 거냐? 보시는 것처럼 산업자산권이라고 불리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친환권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비, 영어권, 광어권, 어업권, 라이선스가 있어요. 용어가 딱 나오면 이게 무형자산이구나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했죠. 특히 주의할 거 B자가 붙어 있지만 여러분 얘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 기타 비유동 두 가지가 있지만 임차 보증금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얘는 세입자 입장에서 낸 전세 보증금이고요. 이 임대 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은 여러분 부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나중에 받을 거니까 1년 이후에 장기성이 되는 거고 기타 비유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부채로 넘어가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